팩트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었죠. 이번 판결의 의미와 그간의 과정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신에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해오신 최봉태 변호사 나오셨고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우리 김준일 대표가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됐고, 예, 그 지난한 과정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사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는데, 예. 제가 일단 그 판결문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소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운택이란 분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운택이란 분이 이제 1943년에 오사카 제철소의 공원 모집 공고를 보고 거기 지원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강제 갇히고, 이를테면은 원래 받아야 되는 월급도 못 받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 동안 해방까지 강제징용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패전 후에 일본 제철이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청산을 한 다음에 구계정과 신계정을 만들고, 이게 과거에 있던 거는 배상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회사의 정책을 바꿉니다. 예. 그래서 여운택 님이 1997년에 일본에 이제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2001년 3월 1일에 패소했고, 예. 11월 19일에 항소를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패소를 하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니 한국에서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2005년에 한국의 이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랬는데 2008년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제 기판력을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뭐냐면 일본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져서 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거를 동일한 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 이제 당시 법원이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법까지 갔고 이제 계속 졌는데 대법원에서 201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를 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재판 잘못했다 이거죠. 재판 잘못했다. 그러니까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때는 당시에는 일본이 강제로 한국을 합병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원인 무효다라는 식으로 이제 했죠. 그러면 이제 고법에서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판결을 했죠. 그래서 2013년에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법원이 그러니까 항소를 했고요. 일본 측에서는. 그러면 대법원이 이거를 확정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계속 안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양승태 대법원에서 예. 끼어들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재판 거래 의혹 중에 이게 BH 그 보고 문건 예. 중에 이게 있었는데, 이거 외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이게 그러니까 이 여운택 씨나 이런 분들이 이기는 거에 대해서 예. 외교적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고, 그러면은 우리를 오스트리아나 판사들을 더 이렇게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대가로 이거를 이 여운택 씨나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원고를 지게 하는 거를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예. 문건으로 제기된 상태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13년 만에 결론이 났는데, 최 변호사님 오늘 대법원 판결 듣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겨야 할 사건을 이긴 거니까 이제 이거는 뭐 상식의 이제 승리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이 피해자들이 좀 살아있을 때 좀 이런 판결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그렇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춘식 할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이 판결이 나시니까 할아버지께서도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 슬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연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하게 한국에서만 이게 이제 원인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2007년도 4월 달 일본 시민들과 일본 변호사님들이 여러 노력을 해가지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이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는 그런 취지의 판단도 받아내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12월 달에 대한변협과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이런 일제 피해자 문제들의 해결 방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청구권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한 해법도 공동성명을 내었고, 그러고 난 뒤에 나온 게 이제 2012년도 우리나라 5월 24일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2010년도 12월 달 양국 변호사회의 공동선언,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2012년도 5월 20일 대법원 판결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난 거니까 저는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씨앗은 일본에서 다 뿌렸고 이제 꽃이 이제 한국에서 성소로 이렇게 피어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이 나고 일본 반응을 보니까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소위 말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또 우리 대사도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65년도에 체결된 한일협정. 그때 모든 게 해결됐다. 근데 왜 다시 지금 이렇게 하냐? 이 논리죠? 그게 이제 일본 외무성이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어떻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느냐면은 첫째 이제 일본 국회에서 이 한일 협정하고 개인 청구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당하면은 이거는 국가 간의 외교 보호권만 이게 처리가 된 것이지 개인 청구권은 별개다 이렇게 일본에서 국회에서 일본 외무성이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중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상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돼서 최종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은 사법부가 가지는 거거든요. 협정 체결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체결을 하죠. 하지만은 체결되어 있는 협정의 해석과 관련돼서는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가 가지는데 사법부가 개인 청구권이 존속한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가지고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지 않고 마치 이걸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냐 왜곡을 해가지고 이 사법부에 도전하겠다 이런 것은 상권 분립된 나라에서 행정부의 관료가 취할 태도는 아니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진즉 탄핵이 되었죠. 탄핵도 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을 사람입니다. 김 대표님, 이거 대법원에서 논의가 지연되는 과정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고의로 재판을 미루는 이런 재판 거래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게 피해를 당한 건데 왜 이거를 지연시켜라 혹은 재판에 지게 하라 이렇게 개입한 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한일 협정은 박정희 정권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버지가 맺었다. 예, 아버지가 했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것은 어쨌든 정통성, 아버지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후에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은 계속 어쨌든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것들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어떤 미화나 어떤 정당성을 계속 획득하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나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외교 갈등 을 이제 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안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약간 박근혜 정권이 취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외교 갈등을 좀 약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어쨌든 강하게 항의를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재판에까지 개입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변호사님 혹시 재판할 때 이런 거 전혀 몰랐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지금 2012년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가지고 위자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보통 사건이라면 그때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다시 또 재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전에 대법원에서 쟁점을 다 심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13년도 내에는 다 확정 판결이 나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5년 동안에 이렇게 판결이 지금 안 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외교부가 이게 지금 거꾸로 이렇게 지금 피해자들의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참 믿어지지가 않죠. 나중에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봤을 텐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역시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니까 감옥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과거에 신일본제철 법정 대리인이 김현장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님이 김현장을 꺾었네요. 결과론적으로? 저는 직접 하고 있는 건 이제 신일본 제철 사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하는 재판을 하고 마찬가지로 상대는 이제 김현장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게 사건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분을 지금 변론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겠다. 뭐 정치적 퍼포먼스죠. 왜 그러냐면은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강제 관할권이 있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야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를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일본 정부가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의 나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 국제사법재판소 갈 자격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그 식민지 시절에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 그 회사가 아니다 다르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패전 이후 이제 회사를 그러니까 청산을 합니다. 청산을 하고 이제 여러 개 또 자회사처럼 몇 개를 만들어서 뭐 하고 구채권과 신채권을 나눠가지고 구채권은 뭐 청산하는 데 쓰고 신채권을 만들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거를 계승한 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를 끼쳤으면은 누군가는 그거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됐던 거는 그게 65년 이제 한일협정으로 협상으로 이제 끝난 것이냐 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거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달랐던 건데 어쨌든 대한민국 법원이 그거는 강제 식민지 지배였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대부분도 배상하라고 한 것은 결국 같은 회사라고 본 거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 고용 승계가 되고 뭐 이런 뭐 재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승계가 됐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본 것이죠. 예. 예. 자, 그래서 1억씩 배상하라고 했는데 그 한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외국 기업이고 재판은 한국에서 일어났고 이걸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되고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신일본 제철이라는 한 회사는 좀 특수한 회사입니다. 어떤 특수한 회사냐 하면은 그 일본에서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재판했던 그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때 이 신일본 제철이 한국인 피해자하고 화해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 직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 문제를 해결했던 기업이 한국에서 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겠다. 그거는 우리 한국을 갖다 우습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신일본 제철이라는 회사는 그 전에도 한국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따를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국 피해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중국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서 그 기업들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구제를 하라고 일본 최고재판소가 그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재판은 이겼지만은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개인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피해자들을 찾아가지고 집단적으로 기금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이 이긴 게 아니거든요.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졌는 기업이 지금 이 피해자를 위해 가지고 구제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중국 피해자에 비해 가지고도 보더라도 이거는 이게 강제 집행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버틴다?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징용 노동자들에게는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해주고 재판이 졌는데 그런데 한국 징용 노동자에 대해 사과는 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고 왜 이런 차이점이 나죠? 외교부죠. 우리 외교부가 지금 그 노릇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네요. 방금 변호사님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은 합의든 뭐 배상이든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판결이 나고 지금 신일본제철 반응은 유감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감안해서 조치하겠다. 근데 일본 정부는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했으니까 결국은 응하지 않겠다 판결에 이런 뜻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일개 개인과 그 기업, 사기업 간의 이거에 그러니까 이거가 상징하는 바가 정말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건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65년 한일 협정에서 모든 거를 다 배상했다라는 일본의 어떤 근거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또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소송을 걸 경우에는 다 줄줄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당위성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야 되지만은 최대한 저는 버티지 않을까. 상황을 끝까지 보면.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하지 말라라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친일본 제철한테 화해하지 말라라고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이제 버틸 것이라고 보고 그럼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의 역할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일본은 너무 강력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이 실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온 거죠. 외교부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자극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일본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자존심을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자존심을 살리는 방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자발적 구제를 촉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개인 청구권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이끌어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법리적으로도 이제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것은 양국 사법부가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제시대 때 한센병 피해자라고 있습니다. 한센병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법을 통해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제시대 때 피해에 대해 가지고 한센병 피해자들만 구제를 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라든지 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가지고는 한일협정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고요. 또 원폭 피해자들이라고 있거든요. 원폭 피해는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을 맞은 피해자들인데 이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달달이 일본 정부가 지금 이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돈도 지금 이 피해자들이 주고 있으면서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한일협정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여기 이런 거짓 논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어쨌든 만일 신일본 제철이 이 배상하라는 것을 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 법원이 국내에 있는 신일본 제철의 부동산이나 채권 이런 것을 압류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신일본 제철하고 포스코하고 사이에서 이게 옛날에는 상호 지분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고요. 예. 또 이게 포스코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손해배상 채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일본 제철이 한국 내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향후의 그 계획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완전히 영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서 강제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제 집행 문제가 없다. 계속 안 주고 버티면 강제 집행할 수도 있겠네요. 뭐 지금 지연이자만 늘어날 뻔. 오히려. 예. 그 신일본 제철 얘기는 했고 미쓰비시는 재판은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 5월 1일 날 한국 법원에서 제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9년 횟수 따지면 19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저는 합의체에서 오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뭐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계류적인 사건들을 똑같이 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법리적으로는 이제 끝장이 났으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들하고 피해자들하고 사이에서 포괄적으로 화해를 하는 쪽으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쓰비시도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계류 중인 사건도 있고 또 지금 이 추가로 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급심에 계류 중인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미쓰비시 강제 동원 피해자들 위해서 또 변호했던 사람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1심에서 저하고 같이 부산에서 같이 재판을 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도 한국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걸 존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상권 분립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당연하게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외교부 장관도 존중해야 되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자국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일본에서 출연한 10억 엔을 포함해서 하회치유재단
처리를 뭐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최 변호사님은 이 10억엔 처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10억엔 처리는 일단은 이 돈의 명목이 일단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배상금으로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배상과 상관없이 뭐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그런 식의 어떤 발뺌을 한다 그러면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10억 원의 이거 성격과 관련돼 가지고 일본 정부가 지금 이게 배상금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배상금이라고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피해자들이 이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냐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될 문제죠. 그런데 지금은 이 10억엔 자체의 명목이라든지 금액 자체가 명목도 맞지 않고 금액도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 문제 해결하는 데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실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물론 배상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어쨌든 대법원에서 배상하라고 인정한 재판이 처음 나왔다는 거 이게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1심 2심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 어찌됐든 이게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배상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일본에서 했던 재판력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합병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미묘한 게 있는 게 이게 좀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북일 그 수교에도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왜냐하면은 이런 금액들이 이제 북일이 이제 언젠가는 만약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평화무드로 되면 이제 수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이제 다 이거를 청산을 했지만은 북한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돈을 할 텐데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배상이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것까지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일본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사안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문자로 9708님. 정권 바뀌니 이번에도 판결 난 듯요.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나라가 되어야지요. 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이번에는 뭐 기업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라 이런 판결이었는데 일본 정부가 사실은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에서도 빨리 승소 판결이 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최봉태 변호사님은 13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직접 소상한 변호사님은 뭐 저희 장한익 변호사님이라든지 네. 그 김태현 변호사님 좀 그런 분들이 지금 하셨고 저는 대한변협의 일지피해자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뭐 이렇게 제로발상 소송을 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번 판결이 참 잘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